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일본이 40년 동안 장담해온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강도 탄소 섬유죠. 철보다 14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이 소재는 미사일, 로켓, 수소차처럼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산업의 심장부에 쓰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우리는 깨달았죠. 돈이 있어도 기술을 살 수 없다는 걸. 그런데 2022년 10월, 효성 첨단 소재가 세계 세 번째로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하면서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누리호가 국산 탄소 섬유를 달고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탄소 섬유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T300, 700, T1000 숫자가 커질수록 강도가 올라가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쓰이느냐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일단 T300급부터 볼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낚싯대나 골프채, 테니스 라켓에 들어갑니다. 가볍고 적당히 튼튼하면 되는 스포츠 레저 용품이죠. 프로 골퍼들이 300m 넘게 공을 날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재 덕분입니다. 채가 가벼워야 스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T700급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소차, 연료 탱크를 감싸는 보강재로 쓰이거든요.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대기압의 700배, 즉 700바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일반 강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죠. 건축물 보강재로도 쓰이는데 일본처럼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는 기둥에 T700급 탄소유를 감아서 내진 성능을 높입니다. 그리고 T1000급, 여기서부터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최신 항공기처럼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곳에만 투입되죠.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동체의 50%가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졌는데 덕분에 기존 항공기보다 20% 가벼워져서 연료 효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죠. 우리 누리호 위성 보호 덮개에도 이 소재가 들어갑니다. 한번 하늘에 올라가면 다시 손댈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완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1000급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주산업, 항공산업, 수소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장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도레이, 정확히는 토레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1971년부터 50년 넘게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섬유를 상업화한 이후 10년 단위로 등급을 한 계단씩 올려왔죠. 1980년대의 T300, 1990년대의 T700, 2000년대의 T1000 이런 식으로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술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14년 토레이는 보잉과 1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따냅니다. 787 드림라이너와 777X 기종에 10년간 단독 공급하는 조건이었죠. 이 계약 하나로 토레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공기 소재 인증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내구성, 피로도, 충격 저항, 극한 온도 환경에서의 변형률까지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온도를 바꿔가며 1만 번 반복 시험하고 진동 테스트도 10만 사이클 이상 돌립니다. 번개 낙뢰 시험, 조류 충돌 시험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을 재현하죠. 한번 인증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교체하려면 다시 5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니까 기존 공급망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진입 장벽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데이터가 있어야만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겁니다. 토레이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50년간 쌓아온 레퍼런스 때문이죠. 같은 성능을 보장한다 해도 검증된 공급자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이라는 자산이 필요한 산업인 겁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 소재들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 자체가 멈추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청와대까지 나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탄소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해요. 고성능 탄소 섬유는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동체에 탄소 섬유를 쓰면 무게가 줄어들면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거든요. 같은 연료로 2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재인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대 국가가 안 판다고 하면 끝이에요. 납기도 마음대로 늦춰질 수 있죠. 실제로 2018년에 한 방산업체가 토레이의 T800급 탄소섬유를 주문했는데 납기가 6개월에서 18개월로 갑자기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량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정말 물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위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100대 핵심 전략 기술 목록에 탄소섬유를 포함시키고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죠. 연구개발비 지원도 대폭 늘렸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를 깨려면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탄소섬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공정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원료는 PAN, 즉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라는 섬유입니다. 이걸 열 처리해서 탄소 함량을 9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과정이 정말 복잡해요. 중합, 방사, 안정화, 탄소화, 표면 처리 이렇게 5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온도나 압력이 0.2%만 달라져도 결과물의 강도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0.2%요. 1000도에서 처리해야 하는 공정이라면 2도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안정화 단계에서는 200도에서 300도 사이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서 산소와 반응시킵니다. 이때 너무 빨리 올리면 섬유가 타버리고 너무 느리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 탄소화 단계에서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질소를 제거하고 탄소만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스 농도, 승온 속도, 장력까지 동시에 제어해야 해요.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섬유가 끊어지거나 강도가 떨어집니다. 장비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누적된 공정 감각과 데이터가 없으면 불량률을 절대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같은 장비를 줘도 못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토레이는 50년 동안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온도 그래프, 압력 변화, 습도까지 수만 건의 데이터가 쌓여 있죠. 이게 바로 압도적인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기술을 베껴도 이 데이터는 베닐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효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었거든요. 사실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말렸어요. 토레이가 50년 걸린 걸 왜 하려고 하느냐. 돈만 날릴 거다. 이런 반응이었죠. 효성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현준 회장은 우리가 안 하면 평생 남의 손에 목줄 잡힌 채 살아야 한다며 밀어붙였어요. 2011년 드디어 T700급 개발에 성공했고 2013년에는 전주의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초기 불량률이 30%에 달했거든요. 배치 10개를 생산하면 3개는 그냥 폐기해야 했어요. 한 배치가 수억 원인데 그걸 버리는 겁니다. 일반 제조업이었으면 진작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효성은 10년간 집요하게 개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온도 센서를 100개에서 500개로 늘렸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불량이 나올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쌓았죠. 어떤 조건에서 섬유가 끊어지는지, 어떤 습도에서 강도가 떨어지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토레이 수준에 근접한 거죠. 그리고 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2만 4천 톤 생산체제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흥미로운 건 한 번에 큰 공장을 짓지 않고 단계별로 증설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각 단계마다 공정 감각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규모를 키우면 불량률 관리가 안 되거든요. 2017년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T1000급 개발에 본격 투입합니다. 박사급 연구원 50명을 5년간 매진시켰죠. 이건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효성이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급 T번,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였죠. 토레이, 미쓰비시 레이온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던 일본의 40년 예언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소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살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었죠. 효성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하나솔루션과 6년간 1,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보강제였습니다. 수소차 탱크는 대기압의 700배인 700바의 압력을 견뎌야 하거든요.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부품이죠. 그동안은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토레이가 제시하는 가격과 납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라는 태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효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한화는 두 회사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협상 카드가 생긴 겁니다. 효성은 항공우주 시장에 바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CNG 고압 용기 시장을 먼저 공략했어요. 천연가스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용기인데 효성은 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0%나 되죠. 기존 고객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어필한 겁니다. 이미 검증된 관계에서 시작해 레퍼런스를 차근차근 쌓는 전략이었어요. 틈새 시장부터 공략하면서 실적을 만드는 거죠. 이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효성 앞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있습니다. 바로 토레이죠. 토레이는 보잉,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과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어요. 단순히 소재를 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연간 생산량만 봐도 효성을 압도합니다. 토레이는 연간 5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데 효성은 2028년 목표가 2만 4천 톤이거든요.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시장은 특히 까다로워요. 항공기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닙니다. 100번 만들어도 같은 강도를 보장하는 신뢰성이죠. 배치마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인증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극저온에서 고온까지 환경 테스트를 하고 피로 테스트로 10만 번 반복 하중을 가하고 충격 테스트로 급격한 압력 변화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항공기는 영하 60도의 고도 1만 미터 상공을 날다가 지상의 영상 40도에 착륙해요. 이 온도 변화를 수천 번 반복해도 강도가 유지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습도 테스트, 자외선 노출 테스트까지 하죠. 토레이는 이미 T1100 등급까지 생산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성이 T1000을 만들었을 때 토레이는 이미 한 단계 위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보잉 787은 개발 단계부터 토레이 제품으로 설계됐습니다. 동체 구조 자체가 토레이 탄소 섬유의 물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효성 제품을 쓰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비용도 시간도 엄청나게 드니까요. 기존 장기 계약도 문제입니다. 보잉은 토레이와 10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중간에 공급자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효성이 당장 이 항공시장을 뚫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성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대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볼까요?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토레이에 탄소 섬유를 주문하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5만 원, 납기는 6개월, 최소 주문량 10톤, 협상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싫으면 안 사도 됩니다 라는 태도였죠. 실제로 한 수소차 부품 업체 구매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웃더라. 우리 말고도 살 사람 많다고. 독점 시장이 이렇습니다. 공급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2022년 효성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효성의 견적서를 들고 토레이에 갑니다. 효성은 킬로그램당 13만 원의 납기 4개월을 제시했는데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토레이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 가격을 조정하거나 납기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갑자기 친절해진 거죠.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왕이지만 경쟁자가 등장하는 순간 구매자의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죠. 실제 효과도 나타났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불한 탄소 섬유 가격이 2021년 대비 15% 낮아졌습니다. 효성이 직접 공급한 물량보다 토레이 가격 인하분이 더 컸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옵션 B의 가치입니다. 반드시 1등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체의 협상 구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효성의 전략은 뭘까요? 항공시장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단계를 밟고 있어요. 먼저 풍력 발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날개는 길이가 80m가 넘는데 무게를 줄이면
발전 효율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이 시장만 해도 연간 10만 톤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효성은 여기서 점유율 10%를 목표로 잡았어요. 1만 톤이면 매출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효성에게는 남들이 없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 노하우죠. 반도체 공정은 0.01도 단위로 온도를 제어합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하거든요. 효성은 삼성전자, LG화학 출신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이들이 반도체 공정에서 쓰던 정밀 제어 기술을 탄소 섬유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정화 공정에서 온도를 200도에서 300도로 올릴 때 기존에는 구간별로 5도씩 조절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노하우를 접목해서 0.5도씩 조절하도록 바꿨습니다. 승원 곡선을 10배 더 세밀하게 제어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불량률이 또 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쓰던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센서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0.1초 만에 자동으로 보정하는 시스템이죠. 이건 토레이도 없는 기술입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는 한국에 밀렸거든요. 그 격차를 역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효성의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틈새 시장에서 시작해 풍력으로 확장하고 레퍼런스가 쌓이면 점진적으로 우주 항공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거죠. 10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로켓 하나 쏘아 올린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주 발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 사건이었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탄소 섬유 적용이었어요. 누리호 페어링, 즉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를 알루미늄에서 탄소 섬유로 바꿨거든요. 무게가 3톤에서 1.5톤으로 절반이 됐습니다. 1.5톤을 줄였다는 건 그만큼 위성을 더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켓은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1kg을 줄이면 발사 비용이 수천만 원씩 절감되거든요. 1.5톤이면 위성 2, 3기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어요. 한 번 발사에 위성 10기를 올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12에서 13기를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T-1000급 탄소섬유는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T700급이 킬로그램당 10만 원이라면 T1000급은 60만 원을 넘어요. 6배 이상 비싼 거죠. 수율만 맞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효성이 10년간 불량률을 낮추는데 집착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불량 하나가 수백만 원 손실이니까요. 누리호 성공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국산 우주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발사체 개발, 위성 제작, 지상국 운영, 데이터 분석까지 전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고급 일자리죠. 박사급 연구원,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쌓은 기술은 다시 다른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국산화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가격이 싸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소재 주권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거죠. 효성의 1조 원 투자는 전주 지역 경제를 살렸고 협력사 생태계를 확장시켰으며 수백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고 토레이의 기술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던 40년 예언을 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안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